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희대의 살인사건인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가스라이팅 행위를 직접적 살인 행위로 본 겁니다.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행위를 직접 살인 행위로 본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면 첫 선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욱 중요한데요.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 구속 기소 그 의미와 앞으로의 재판 전망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죠. 박 변호사님, 우선 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두 사람의 공소 사실 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은혜의 피해자에 대한 이제 심리적 지배를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에 혼인한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가족과 뭐 친구 이런 모든 사람들과 단절을 시켰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양양 보고덕 살인 미수 사건 이제 보고를 이제 보고 정소랑 피를 섞은 것을 이제 독을 음식에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두 번째는 이제 낚시터 살인 미수 사건. 예. 낚시터에서 밀었는데 이제 살았죠. 그 지인에게 물 발각이 돼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서 살인 미수가 됐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행이 된 게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네. 이 지금 살인 미수 두 건의 살인 미수와 살인 행위가 4개월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네. 일어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그건 이제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공범들은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언급 드렸던 것처럼 공범이 그 도와주는 공범이랑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피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호캉스 같은 것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누구 카드로 어떤 자금으로 계속 돌아다닐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예.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예. 처음에는 뭐 가스라이팅 행위가 이렇게 뭐 살인 행위까지 해석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까지는 뭐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예. 직접적 살인 사건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직접적 살인죄 이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뭐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행하면 이제 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는 부작인데 뭐 예를 들어서 흉기로 머리를 때리거나 칼로 가슴을 찌르거나 아니면 뭐 지금 이 사건처럼 계곡에서 막 실제로 밀어버려서 네. 죽게 만들었다. 이건 뭐 자기에 의한 살인 뭐 당연히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당연히 이제 뭐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를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예. 결국 그러고서 사람이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보다 처벌이 좀 세게 하는 그래요? 예, 예. 직접적으로 실행을 실행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검찰이 직접 살인 행위를 가스라이팅을 이제 적용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좀 비슷한 예가 정말 없었나요? 전례는 지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인천지검에서 교제하던 남성을 가스라이팅으로 살해했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학대 행위가 결국 살해 행위로 이어진 부분이어서 저희 사건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 조종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심리만 조종해서 살해한 행위는 이번 처음이다. 사건이 또 처음이군요. 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예. 같은데 신 변호사님, 예. 심리 조종 행위 이것을 살인 행위로 직접 연결한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면 입증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 우려가 있었어요. 예. 검찰이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적용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전례가 지금 없는 사안이고요. 뭐 보통의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에서 이제 제3자한테 위해를 가거나 이런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네. 가스라이팅을 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사실 처음입니다. 뭐
뭐 예전에도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사실은 인정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보증인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않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구조를 안 했느냐, 아니면 하긴 했는데 그게 미흡했느냐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입증이 좀 곤란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마 여론도 사실은 고려했을 것 같아요. 이거 부작위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죽인 거랑 뭐가 다르냐. 사실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사람이 거의 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의 뛰어다닌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게 많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바꾼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조금 글쎄요 이게 확실하게 입증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요? 물론 선례도 없긴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을 이게 어떤간에 지배를 해서 그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그냥 뛰어내릴 정도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거죠. 사실 보통의 경우 그 사람이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동안 조정이 당해왔고 어떤 심리 상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좀 지나서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다 남아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분을 뭐 검찰이 과감하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거는 뭐 이유는 뭐 충분히 알겠지만 네. 입증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좀 고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유사한 방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위계나 위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결의하게 하면 사실 그게 해당하는 법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피해자가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식했느냐?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거기 또 이제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적용을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나쁜 검찰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스라이팅 사건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 예. 그러니까는 심리 조종자가 피조종자의 심리를 조종하여 예. 제3자를 살인하거나 위해를 주는 것, 이게 이제 보편적인 보통의 가스라이팅의 그 범죄 체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앞서서도 방송을 해드렸던 가스라이팅 사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13년 6월에 있던 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3자를 이용해서 제자를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21년 3월에 있었던 일본에서 있었던 이카리 사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의 심리를 조종해서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한 그런 상황인데 박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좀 통상적인 사건하고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그 소위 그 일명 기계교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기계교 살인 네. 사건이? 그러니까 기계교에 가입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휴대폰 메시지로 이제 오. 지령 같은 걸 내리는 건데 뭐 자지 마라. 뭐 3일 동안 뭐 물만 먹어라. 막 이런 것들을 보내고.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 가해자가 자기 아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공부를 잘하는 그 딸의 엄마를 이제 조정을 한 거죠. 조정을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뜯어내고 결국은 엄마가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노숙을 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메시지로 이제 기계교라는 그 지령에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다 죽여야겠다 싶어서 딸 2명을 모텔에서 죽이고 본인 자살 시도했는데 결국은 살아난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사건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기계교 사건이 2012년. 2012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조정했던 사람은 자신이 난 협박도 안 했고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밝혀진 내용이 그 교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 영화를 계속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너는 계속적으로 뭐 극단적인 상황 몰아가면서 결국 살해하게 했다 해서 그때 당시에도 살인 방조가 돼가지고 원래 그 살해한 사람은 1심에서 징역 8년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6년이 됐는데 이 그 가해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뭐 기계교로 자기가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기계교가 이제 본인이 만든 건데 그런 종교도 없는데 본인이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동 학대랑 그 살인 방조를 적용해서 그 실행했던 직접 정범인 그 엄마보다 더 높은 형 12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이 돼가지고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본인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 접촉이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뛰어내리겠다는 건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뛰어내렸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거는 본 나머지 목격자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뛰어내렸으면 또 뒤에서 밀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되게 머리를 많이 써서 맨 마지막에 뛰게 하고 그때 조연수가 튜브를 타고 있으니까 아, 난 뛰어내려도 얘가 약간 잘못되면 나를 구해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은혜는 본인이 계속해서 그 일행들에게 나 생리 중이다. 그래서 나는 물놀이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뛰어내린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뛰어내릴게. 오빠 그냥 그럼 내가 뛰어내릴게. 그리고 이거를 뛰어내려야 우린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지금 살해행위랑 동일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이렇게 그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 6천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궁핍하게 모든 돈을 다 이은혜에게 주고 혼자는 막 3천 원을 빌려가지고 살고 막 신발 다 떨어져서 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여자의 말에 대해서 이제 복종할 수 없었던 거는 어떤 그런 오빠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뛰어라. 그러면은 뛰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어떤 자기로 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가스라이팅을 해서 제3자에게 살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기계교 사건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본인을 스스로 이제 죽음에 몰아 들어가게 한 부분.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피해자는 과연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과는 좀 그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리가 있다. 네네.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인천지검 수사팀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소장에서 공개된 건 아닌데 한 가지 좀 그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1차 조사 전에 검찰에서 텔레그램을 확보를 해서 분석을 했대요. 예. 그래서 다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살인의 모의가 있었다는 예. 거예요. 분명한 모의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차 조사 때 내보이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주의 그 뭐랄까요 생각을 이제 네. 붙인 거죠. 근데 이제 도주의 생각을 붙인 것도 그렇지만은 텔레그램상에서 살인의 모의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연결이 돼서 가스라이팅까지 같이 행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예. 돼요. 물론 심리조정 자체, 직접적 살인죄로 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조금 그 법리 형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공판 단계에서도 검찰이 어떤 내용을 제시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뭔가 좀 쥐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인데 가스라이팅에서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거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뛰어내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뛰어내리기 전에 굉장히 주저했다는 게 나와요. 그 아마 영상에서도 그때 막 아까 주저고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자기의 의사가 아직까지 있다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싶진 않아. 근데 근데 저쪽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 잘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가스라이팅에 자기 의사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거의 뭐 그냥 체면에 걸린 것처럼 뛰어내렸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되니까 물론 가스라이팅 당한 거는 맞지만 그 정도가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게 지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얘기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서 무조건 그게 지적인 살인하고 연관 똑같은 거냐? 근데 지금 그렇게 본인이 주저하면서 난 정말 뛰어내기 싫을 의사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떤 간에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 그거를 직접적인 살인죄로 연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거를 아주 짚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 이은혜 남편이 이제 피해자가 이은혜로부터 벗어나려고 헤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너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난 널 이해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내가 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 뭐 술집에서 너를 뭐 머리를 때린 거는 내가 너를 뭐 술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빚을 지게 하고 결국은 모든 돈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 다 바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궁핍하게 만들고 사회와 사람들에게 절연을 시켜서 저 사람이 아니면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 내가 월세를 냈어 이러니까 왜 냈어? 그리고 뭐 월세를 왜 냈냐고 내 때까지 내지 말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 여행 가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이상한 게 그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신혼집에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모든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돈도 그리고 그 남자랑도 당연히 이 사람은 이 지금 조연수랑 둘이 그런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더 이상 은혜한테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뭐 나는 은혜에게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너처럼 인정받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의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세상이 가족이고 뭐고가 아니라 본인밖에 없는 그 본인도 아예 없고 이은혜만 그분의 세상이 아니었을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스라이팅의 지적인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제3자를 만약에 위해를 가한 사람도 사실은 무죄가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심리가 조정돼서 아무런 자기 의사 없이 예.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살인 행위를 저지른 그 그러니까 사람. 왜냐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뭐 아무 법률에 처벌받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의사가 없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또 일종의 도구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흉기랑 똑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흉기가 사실 처벌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직접적인 살인죄가 정도까지 이 사건처럼 저게 살인죄가 된다고 한다면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딱 했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질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 의사 없이 어떤 그냥 그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근데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지적인 살인죄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물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으로 만들어져야 될 논리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분명히 피고인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중에 법정에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 거란 말이죠. 단순히 그냥 뭐 가스라이트 당해서 얘 심리적인 조정 당했구나. 그러니까 얘 처벌하지 얘는 그러니까 지적인 살인죄 똑같네.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살인죄 중에 위력에 의한 살인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있습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있죠. 이게 촉탁살인, 그다음에 자살결의 있죠. 자살결의. 그러니까 자살결의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위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그 뭐냐면 그 사람한테 나 죽여줘라고 해서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예. 나를 죽여줘 해서 말 그대로 촉탁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동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망에 얘기죠. 대한 본인이 하겠다는 자살결도 의사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고. 그럼 촉탁 말고 위력에 의한 그냥 살인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살인이죠. 그건 그냥 살인죄입니까? 위력이 뭐 어차피 다 이것도 살인은 그걸로 볼 수 사실은 다 있죠. 위력이 가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위력에 의한 살인죄 거기에서 위력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에 대한 심리 조정이라고 지금 꼭 위력을 따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민거나 똑같은 행위다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자체가 사실은 미는 행위나 동일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말씀도 역시 같이 물어봤는데 이번이 굉장히 좀 그 첫 번째 그런 거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여쭤봤어요. 위력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죄, 직접적으로 심리 조종을 해서 직접적인 행위 없이 살인을 했을 경우에 살인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범죄에 대한 그 기소라든지 수사라든지 뭐 재판 이런 부분이 새로운 신흥범죄, 신중범죄에 너무 많이 좀 뒤처져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물론 새로운 신종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비적으로라도 주의적, 예비적으로 나눠서 주의적은 직접 살인을 하더라도 예비적으로는 부작위한 살인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의 정도가 사실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냥 뛰어내린 것 자체, 그냥 말로 조용해서 뛰어내린 것 자체를 좀 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좀 약간 의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뛰어내린 것까지는 뭐 어떻게 뭐 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살인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 지적인 살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게 한 다음에 구조하지 않아서 했다. 부작위한 살인죄 쪽을 같이 첨가해서 부수적으로 예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좀 더 빠져나갈 구멍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보증의 신분을 가진 자, 그러니까 현장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이은혜밖에 없었죠. 예. 아니요. 아니요, 많았어요. 그 안에 조현수랑 있었고. 그 조현수가 튜브를 타고 있었죠. 그다음에 A 씨도 먼저 뛰어내렸었고요. 그러니까 공범. 그 자기 의무, 그러니까는 구해내야 될 자기 의무를 가진 사람은 근데 지금 살인에 대한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신분범이라 신분범과 공모했을 그렇게 경우에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의 예. 지위를 획득하니까.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은혜가 뛰어내리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보증인 지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사실은 의무가 있어요. 본인의 선행 행위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처해됐기 처했으니까? 때문에 아하. 그때는 구조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반드시 떨어진다고 해서 죽을 일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다 잘해가지고 살 거 아니면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도 구조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구조하지 않아서 얘를 죽이자라고 사전에 모의가 되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살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분명히 뛰어내리고 나서 그때 기포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들어왔을 때 뭐 누르거나 한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CCTV가 없을 뿐이지 말 그대로 뛰어내렸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뭔가의 공범이 있었고, 근데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때 이은혜는 뭐 무슨 위로 올라가서 무슨 구명보트를 구하러 3명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은 남은 건 3명이에요. 피해자 1명이랑 조현수랑 공범. 그 2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공범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나오는 사람을 가서 그냥 머리만 눌러도 그냥 죽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검 결과,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네.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좀 마저 얘기를 드리면, 그 왜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다고 예, 예. 했잖아요. 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차 조사 때의 그 텔레그램 내용, 살인 모의 내용을 이제 그 제시를 하니까 도주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반전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계획을 또 세웠던 모양이에요. 이 저희 회견문은 뭐 절대로 밝힐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 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2건의 살인 미수, 계곡 살인 사건, 살인 사건 이제 기수로 됐죠. 예. 그러면 살인 행위, 계곡 살인 행위로 해가지고 사망했을 경우에 예. 앞에 보고 피에 대한 살인 미수, 낚시터에서 이제 밀어서 했다가 실패한 살인 미수, 예. 이 죄는 다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물론 모두 동일한 이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 별개의 죄입니다. 별개의 예, 죄입니까? 예. 살인 미수건 각각이 한 건, 그다음에 살인죄, 그다음에 보험범죄고 사기, 요 부분까지 사기 미수까지 해가지고 네. 총 4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거고, 다만 이제 처벌은 각각을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미국식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가장 정황. 중한죄 정한형이 그렇죠.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가장 중한 게 이제 살인죄니까 살인죄 정한형에서 이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형, 아니면 뭐 사형이나 무기를 하면 그렇게 가중할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 유기징역형을 선택했을 때는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은혜하고 조윤수만 본다고 하면 뭐 동일한 형이 나올까요? 아니면 뭐 주범이 있고 또 뭐 그 종범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까? 조현수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나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조윤수가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조력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얘도 사실은 조현수도 이은혜로부터 심리 조정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좋아해서 뭐 애정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 사람을 좀 조정하는 어떤 능력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은혜가. 뒤집어 생각한다면 예. 이은혜 같은 경우는 불우한 그 성장 생활도 있었으니
내가 오히려 조현수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과거 전력이라든가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화려한가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전에 남자친구들. 그다음에 피해자한테 했던 행위들을 봐서는 사실은 조현수보다는 이은혜가 주적으로 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인천지검이 인천가정법원에 네. 이은혜 딸에 대한 그 입양 취소, 이 피해자 윤 씨에게 입양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입양 무효 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네. 예, 뭐 꼼수겠죠. 네. 결국 이제 자기가 법정 후견인 지위를 갖게 될 테니까 상속분까지 이제 갖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입양을 한 전망하십니까? 이유는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윤 씨가 사망을 하면 결국은 배우자인 이은혜와 원래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1순위고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2순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그 0.5를 더 가중해서 봐서 1.5대 1인데 지금은 자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본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위에 있었던 직계 존속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자기가 낳은 아이와 그 둘이서 갖게 되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민법 제 1004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고의로 이제 그 배우자나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가 되면 상속인 결격이 되거든요. 결격이 되죠. 그렇게 돼도 이제 본인이 이제 돈을 그때는 자식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들고 정도면은 진짜 법률적인 네. 조력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지금 윤 씨의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때 원래 윤 씨가 받아야 될 부분을 그 대습 상속으로 원래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이제 상속 결격이 되더라도 이 직계 비속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는 낳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 입양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법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검사가 그 청구권자로 돼 있잖아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또 예, 근데 나왔어요.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재판상 파양의 원인으로 민법 제 905조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살인자의 딸이 그러니까 그 윤 씨를 살해한 살인자의 딸이 윤 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과연 맞냐?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윤 씨와 그 딸이 어떤 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하면 되는데 이미 이은혜랑도 같이 살지 않았고 이 아이를 그때 재판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해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이제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만약에 살았다면 살인자의 딸이라도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도덕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지금 보면은 그 아이를 입양시킨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상속을 좀 받겠다. 이거 같은 경우 이번 살인 사건의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런 뭐 증거가 될까요? 글쎄요, 이게 또 입양의 목적이 사실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이가 사실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딸에는 자기 지금 어떻게 결혼한 사람 앞으로 자기 아이를 해서 아이를 그냥 양육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목적이 거의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몰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그러면 같고요. 좀 과한 예. 추정이겠죠. 예. 와,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럴 뭐 수 본인들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지금 짜서 범행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걸릴 걸 대비해서 입양까지 시킨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결국 그렇게 이제 뭐 생각했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사건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두 사람 변호는 아직 국선 변호인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은혜 한 명, 조현수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각각 국선 변호인이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 나중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할까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필수적 그냥 국선 사건이어서 당연히 국선 변호인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여기 이미 재판은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랬으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우선은 경제적으로 가능하냐. 경제적으로 아마도 이런 사건들을 다시 맡기려면 상당한 돈이 들 테니까. 네. 두 번째, 이런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당연히 이 이은혜나 조현수 입장에서는 사선 선임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설지는 잘. 그렇겠군요. 질문 좀 뒤집어서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런 사건들 오면은 맡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시고 예. 박 변호사님께서도 저도 별로 맡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뭐 법리상으로 보면은 좀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있을 예를 것 같아요. 들면 이 앞에 살인 미수 사건이 없어요. 이 사건만 딱 문제가 돼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법리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은 하겠지만 이미 살인 2건의 살인 미수 혐의가 미수 뭐 그거는 뭐 확실하게 지금 입증되지까지는 안 냈지만 그래도 뭐 여러 사전 정황상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살인의 명확한 고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물론 법리적으로 약간 다투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예. 개인적으로는 변호하고 싶은 뭐 물론 변호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사건이라는 그 특징상 외국에서도 판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판결이 직접적인 살인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가스라이팅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주목받는 그런 네. 판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예,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눌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 동영상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